네, 제일 첫 번째 이제 꼭지라고 할 수 있는 지난주 자산시장에는 무슨 일이인데요. 일단은 이번 주가 시작을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조금 눈여겨보셨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물가지수, 중국 물가 나오는 거 한번 뭐 사실 되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물가가 요즘 이슈니까는요. 그리고 사실 목요일 날에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에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밤 9시 반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 그리고는 매주 나오고 있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10일부터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관세라든지 뭐 대중 관련해가지고 연대를 짠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은 사실은 기승전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 뭐 이제는 그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됐네요.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라는 뭐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가 뭐 그렇게까지 재밌는 주간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소비자 물가 쪽은 좀 재미가 있었거든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월요일 날에 장을 시작하기 전에 주말 동안에 좀 중요한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뭐라 했냐면, 연준 의장 지낸 옐런 미국 재무장관, 금리 인상, 미국 경제 긍정적이다. 옐런도 긴축 깜빡이, 금리 소폭 오르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옐런 긴축으로 직진, 금리 인상, 미국 경제에 좋다. 그러니까 요 말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셔도 사실은 금리가 뭐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조금 오르는, 뭐 조금 올라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류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사실 옐런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조금 올라야라든지 뭐 혹은 내년에는 완전 고용이 된다고 자기는 본다라는 거. 근데 사실 고용이 완전 고용이 돼버리면은 통화 정책을 되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좀 매파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는 정부에 속해 있다 보니까는, 정부가 지금 미국 정부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정 정책을 한번 시원하게 펼쳐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요 정책이 꼭 필요하고 이게 효과를 낸다,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는 재정 정책을 화끈하게 펼치면 뭐 내년에 완전 고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정 정책을 그만큼 크게 펼치면, 아주 이제 think big 해가지고 펼치면 아무래도 이제 돈을 좀 많이 풀어야 되니까, 빚을 내서, 그러면 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 좀 밑밥을 까는 역할을 이분께서 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옐런이 뭔가 대단히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중앙은행가로서의 분석이나 이런 거를 기반해서 나온 내용이 아니다라고 시장은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옐런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주의 평으로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앙은행가에서 이제 제니 옐런, 예전엔 연준 의장이었는데 재무장관께서는 정치인으로 변신을 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네, 최진호 님도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현 님도 반갑고요. 아이린 님, 그리고 쇼핑노터 님도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온, 주말에 나왔던 이슈는 G7에서 글로벌 최저 세율 15%를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물론 이제 더 디테일한 내용은 향후에 있을 G20 재무장관 회의나요, 그 다음에 OECD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직은 이제 15%라는 큰 틀이 정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뭐 디테일한 내용은 그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만 놓고 보았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이익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요,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기껏해 한 1% 정도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골드만에서 최근에 요거 나오고 난 뒤에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 감소가 S&P 500이 이렇게 보시면 커 보이죠. 1%예요. 1%. 네.
1% 정도인데 뭐 어떤 분들은 IT 쪽이 되게 안 좋다 이거가 시행이 되면 그런 말씀하시지만 IT 쪽이 제일 크게 영향을 받긴 하지만 3%가 채 되질 않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IT 섹터 내에서 좀 뭐 잘 선별해 가지고 보시면은 뭐 이거에 따른 불이익으로 주가가 못 간다 이런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큰 영향 없다. 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맨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법인 세율인 미국을 최고 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을 하겠다라는 거를 뭐 공약으로 공개적으로 걸었었죠. 그게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한 5, 6% 정도 줄어들 수 있는 요소였어요. 거기다가 그 해외 수익에 대한 뭐 또 최저 세율을 10.5에서 21로 인상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만약에 또 글로벌 최저 세율 15% 정하는 것까지 모두 합치게 됐다면 당시에 예상이 나왔던 거는 기업 이익이 한 8에서 9%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 세 가지 정책 중에서 지금 15%딱 하나만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대로 가면. 그렇다라는 말은 달리 생각을 해보시면 1% 내외의 제한적 영향에 불과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증시 전반적으로는 이제 목요일에 나올 소비자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내면서 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약간 상해 종합 약간 올랐지만 다우하고 나스닥은 좀 서로 혼조세를 보였던 그런 하루였고요. 미국채도 이때만 해도요 10년물이 1.569%였습니다. 약간 방향을 못 잡지만은 1.569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도 역시나 목요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 경계감이 계속해서 증시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마이너스 0.1, 상해종합 마이너스 0.5, 다우 마이너스 0.1, 나스닥 플러스 0.4, 별 방향성이 없죠. 근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거는 10년물 금리가 무려 4bp나 하루 만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이미 나오기도 전에 지금 채권 시장이 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뭔가를 먼저 알았느냐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생겨나던 날이었는데 뭐 굳이 요인을 찾자면은 이날 미국채 3년물에 대한 입찰이 있었는데 이게 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일 수요일에는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단 중국 물가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물가가 이제 소비자 물가가 있고요, 생산자 물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1.6이었는데 발표치가 1.3으로 해가지고서 별로 특이할 게 없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는 일단 예상치가 높았죠. 플러스 8.5%인데 이보다도 더 높은 발표치가 나왔습니다. 9%.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이제 많이들 이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고 공산품을 글로벌로 수출을 하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결국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이 미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많이 보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논리에는 별로 동의를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의 경우에서 그러한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소비의 국가이고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게 더 많으니까는요.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최대 이제 소비 시장이니까 달려올 수밖에 없고, 근데 더더군다나 미국은 굉장히 또 그 자본주의에 대해 가지고서 룰이나 이런 게 관대한 나라이다 보니까는 너네끼리 박터지게 한번 싸워서 가격을 결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규제가 좀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아무리 글로벌에서는 1등이라고 할지라도 뭐 그렇다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아니잖아요. 생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입장에서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내부적 중국 요인도 있을 거고 중국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 거, 즉 생산자들의 원가가 올라간 것을 미국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이 마진을 자기네 거를 좀 줄여가지고서 물건을 파는,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올라가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시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증시는 보시면은 이날 뭐 별일은 없었는데 이제 소위 밈 주식들이라고 하죠. 계속해가지고서 뭐 레딧이나 개인 투자자들, 그 다음에 소규모 옵션 거래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이날 또 한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2시에 있었던 10년물 입차에도 역시나 미국채 입차에 호조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조금 빠졌는데 상해 종합 다우 나스닥은 역시나 목요일이 조금 그 소비자 물가를 경계하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이 또 좀 빠졌어요. 2.9bp. 뭐 사실은 연이틀 걸쳐서 4.1, 2.9면 7bp가 빠져서 보시면은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1.5가 깨지고 1.489%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채권하시는 분들이 미리 뭔가를 알고서 좀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좀 재밌는 기사에 있어서 저도 또 인연이 있어서 페라리에서도 이제 전기차 쪽에 좀 힘을 싣겠다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이제 기사가 좀 재밌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슈퍼카 대명사 페라리도 전기차가 대세 반도체 전문가 CEO로 영입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고급 스포츠카 대명사인 페라리가 반도체 전자부문 전문가를 최고 경영자로 영입을 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지금 자동차 시장 판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여기에 좀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다라는 기사인데요. 사실 이제 요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원래 운용사에서 근무를 할 때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몇 년 전에 좋은 기회로 페라리의 이제 투자 담당, 그러니까 IR 하시는 분께서 아시아를 도시는데 한국도 찾으셨거든요. 사실상 그때 한국에서 이제 국민연금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조금 이제 스케줄이 좀 비어서 저희가 운 좋게도 저희 회사에 찾아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가 이제 두 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서 페라리 IR 그때 미팅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전기차 한다는 얘기가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고 본인들의 그런 그 뭐랄까요 장인 정신 그리고 엔진에 대한 자부심 다른 슈퍼카들 중에서 엔진을 이렇게 잘 만드는 곳은 없다. 본인들은 소위 뭐 명장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처음 들어와서는 한 부분에서만 몇 년을 일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인이 되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다 만드는 시스템이어서 자기네 엔진은 다른 쪽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몇 년 지나서 보니까 페라리도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세상이 되는 걸로 변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수요일까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목요일에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서 좀 변동 있긴 했지만 뭐 큰 변동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그 미중 무역 간에 저는 이제 그 사실은 미중 무역에 있어가지고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조심스럽게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때 했던 것들을 바이든 때는 전부 좀 자기식으로 되돌리지 않을까, 바꾸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미국과 중국이 맺었던 1차 무역 합의일 거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제 드디어 실무자 대화까지도 나왔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미중 상무장관 바이든 후 취임 후겠죠. 이제 첫 통화, 경제 관료 대화 잇따라 미중 상무장관 통화, 대화 교류 매우 중요, 소통 유지. 이번엔 미중 상무장관끼리 통화, 정상적 소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대만 문제라든지 뭐 남중국해 그리고 티벳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장 지구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부분에서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다투고 있고요. 근데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저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트럼프한테 익숙해졌다라는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좌충우돌이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소위 말해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조건이 거의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내지르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변덕이 심한 외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지난 4년간 사실 알고 보면 미국은 글로벌에서 수많은 나라들과 협력 및 경쟁을 동시에 하는 전략을 택해왔다는 거죠. 중국과도 그랬고요. 뭐 오바마 정부 때 중국한테 관세를 한 번도 매긴 적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높은 관세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중국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협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때 시절을 이제는 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외교에 있어서는. 그렇게 확확 바뀌는 건 없고 두 가지,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할 거나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상원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한다는 얘기라 하니까는 중국에서 난리가 났었죠. 방문하면 그 상원들한테 엄청난 제재를 가할 거다. 그러고 뭐 당장에 대만 국경 넘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굉장히 놨었는데 근데 대만에 이제 이번엔 미국 상원 의원들이 보란 듯이 대만 방문, 그 다음에 백신도 보내겠다, 뭐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실은. 뭐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여기 가가지고 무기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상원 의원들이 그냥 남의 나라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너무 조금 뭐랄까요, 미중 무역을 크게, 그러니까 미중의 다툼을 크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또 이날 요것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요. 트럼프 때 나왔던 거죠. 틱톡하고 위챗에 대한 금지 행정명령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에서는 너무도 긍정적으로 보셔서 야, 바로 좋아지는구나, 미중이. 뭐 그런 말씀도,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또 그거는 아닌 게 여기에 적어놨죠. 자, 그렇다고 해서 틱톡과 위챗이 바로 안전해지냐, 미국에서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목적이 바이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뭐냐면, 바이든의 목적은 트럼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 때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이 남겼던 흔적들을 모두 지우고 자신만의 기준 설정을 강요를 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아마도 이란이었던 것 같아요. 이란에 대해서 맺었었던 핵 협상 싹 다 뒤집어 엎고서는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했죠. 반대로 바이든은 트럼프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서 자신만의 기준 설정을 강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요 기사 헤드라인들만 살펴보셔도 그런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바이든 중국 틱톡, 위챗 금지 철회, 적대국 연계 앱에 대한 위험 평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철회를 했구나. 바이든, 틱톡, 위챗 등 중국 앱 금지안, 트럼프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죠. 근데 요 기사를 보시면 금지한 행정명령은 취소를 했지만 개인정보 노출, 안보 위협 기준 등을 새롭게 세울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기준 설정을 해가지고서 뭔가 따라와라 라고 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이 풀린다, 또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구 증시로 가보시면은요, 이제 요 본게임이 열리는 날입니다. 일단 저녁 8시 45분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실 별다른 서프라이즈가 없었고요. 이거는 뭐 회의 전부터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별다른 서프라이즈가 없을 것이다. 테이퍼링에 대한 코멘트 당연히 별다른 게 없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이런 결과를 당연시 사람들이 여겼던 것은 그 다음 주에 미국에 FOMC가 있는데 굳이 ECB가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 미국 상황을 보고 따라 움직이면 되지. 뭐 그 한 주 먼저 자산 매입이나 이런 거 건드린다고 해서 도대체 뭐 유럽이 뭐가 그렇게 달라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움직이기는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은 매파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마 이게 미국도 지금 페드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25명의 요번에 회의에 참석한 이제 통화정책회의의 위원들 중에서 3명이 테이퍼링을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는 좀 줄여나가자라는 그 좀 시각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썸네일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슬로우 님도,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찰리 님도, 메리츠 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꺼벙이님, 아이고, 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 게임입니다. 이제 9시 30분에. 첫 번째로 매주 목요일에 나오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역시나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발표치보단 이제 예상치보단 조금 못했어요. 예상치는 이제 37만이었는데, 발표치 37만 6천. 근데 뭐 이 정도면은 뭐, 팬데믹 이후로 가장 낮은 숫자니까, 잘 나왔다. 미국이 고용시장이 좋구나.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나왔죠. 물가가 전월 대비해가지고서는 예상치가 플러스 0.4였어요. 근데 발표치가 0.6으로 더 높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년 동기비 발표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 발표치가 무려 5%였습니다. 아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이제는 5%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준에서 2%를 조금 넘어서도 그건 일시적인 거다라고 했지만 야 5%는 심한 거 아냐? 라는 생각들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주식시장은 상승을 시작했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금리는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랄까요? 야 우리 그 정도는 이미 대비가 되어 있어. 가자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소비자 물가 리뷰가 있죠. 여기에서 조금 더 여기에서 확실하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이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히려 물가 지표가 나오는 거를 일종의 뭐랄까요 불확실성의 해소? 뭐 그렇게 여기고서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내달리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86권가에서 매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간적인 타협안을 고를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맨친이라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간에 아주 통일된 의견을 이뤄야 되는데 내에서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소위 말해 소장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맨친 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의 재정안을 풀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제 맨친 위원이 그동안에는 계속 반대만 해왔죠. 나 이제 그 바이든이 얘기하는 이런 거는 싫어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본인이 좋아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증세 없이 1.2조 달러 인프라 투자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상원 초당파 의원들이 간에 합의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이든과 공화당의 협상은 결렬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숫자하고 공화당은 뭐 1조 달러 이하였어요. 그것도 신규로 나오는 거는 거의 뭐 없는 2, 3천억 달러 수준? 이게 뭐 합의가 될 수가 없죠. 10배 차이 나는 금액을 얘기를 서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민주공화 상원의 10명이 부양안을 새롭게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도로와 통신망 등 전통적인 인프라에 한정이 되어 있는 그쪽에만 우리가 해서 1.2조 달러 하자.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 예산 기존에 짜여져 있던 거 말고 그 부분은 거의 뭐 총액의 절반 수준 뭐 이런 얘기를 꺼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각 당에서 5명씩 이렇게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사실 이제 이 부분 다 예상을 했어요. 어차피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적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합의를 보려면 공화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지방정부에 좀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좀 신재생이나 아니면 너무 보건복지 쪽으로 쓰이는 재원은 좀 줄이고 싶어 하니까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는 두 당이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이제 전통적인 인프라 쪽만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요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이 남자 때문에 바이든 속이 터진다 해가지고 조 맨친 요 분이십니다.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다라는 거죠. 지금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그 다음에 재정정책 푸는 거 모두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는 아무것도 못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별로 다루질 않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요거예요. 선거개혁법.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화당에서는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 하면은 민주당이 종신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선거법까지 바꾼다. 너무 심하다. 저건 우리가 절대로 찬성을 해줄 수 없다라는 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그 대세는 찬성인데 맨친 의원은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쵸. 서로 간에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입장에선 참 힘들겠죠. 자, 어쨌든 저쨌든 그래가지고서 요 날에 소비자 물가 나왔고 시장 반응을 보시면은 소비자 이제 그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 좀 비싼 더 주식들 기술주들이 많이 있는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금리는 저렇게 높은 전년 대비해서 5%나 되는 소비자 물가를 기록했는데 금리는 이날 빠집니다. 그것도 3bp나요. 그래서 1.5% 후반에서 시작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4% 중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11일 금요일 한국 증시는 보시면 전일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반응이 좀 안도감을 나타내게 했죠. 그래서 좀 상승을 했고요. 서구 증시는 이제 뭐 약간은 그게 있었죠. 경계가 뭐냐면 강세 마인드 우리가 유지를 하자. 근데 다음 주 FOMC도 좀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너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어쨌든 높게 나온 건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나가지는 말자. 이런 경계감이 보였던 증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는 좀 강보합 정도였고 국채는 조금 이제 금리가 살짝은 오른 채로 끝이 났습니다. 86번가에서 매주 이제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채 10년물하고 10년물의 50일선을 비교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팬데믹을 겪고서 이게 3월, 4월이죠. 그 다음에 이 50일선을 8월 달에 한번 딱 돌파를 한 이후에는 이 50일선을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미국 7년물 입찰이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팍팍 튀면서 미국채 금리가 뭐 1.77까지 올랐다가 스르륵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또 반등을 했다가 내려갔다 반등했다 내려갔다 반등했다 하면서 어쨌든 이 51선 주변에 최근 한 2달 넘게 지금 계속 해가지고서 요 위아래를 들락날락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어디가 될지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일단은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이 승리를 거둔 거죠.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FOMC까지 볼 것도 없다.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아래로 가도 되겠구나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늘 이제 말씀을 드리듯이 자산 시장에서 한쪽으로 좀 과격한 배팅 하시는 거는 위험하다고 봐요. 특히 매크로적인 부분은요. 그래서 뭐 가령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네. 좀 크리티컬한 기술적 지표를 하향 이탈했으니까 얘가 1%까지도 내려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배팅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장이 일단 연준의 일시적 인플레라는 발언 논리를 믿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종합해 보면은 뭐냐 하면 어쨌든 절대적인 물가는 높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일시적일 것이야 라는 연준의 말을 이제 믿어주는 거죠. 모두 믿어주는 거다. 그리고 좀 기술적으로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하향 이탈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박스권이죠. 여기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그냥 좀 가면서 일시적이라고 오케이 그럼 몇 달간의 일시적을 믿어줄게. 근데 하반기에도 과연 일시적인지는 확인해보고 그때 연준의 말대로 정말 일시적이라는 게 밝혀지면 아마 밑으로 더 내려가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또 그게 아니고 구조적이다라고 해버리면 위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 점들은 이제 뭐 사실 지금 저희가 완벽하게 예상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평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그 맨하임 지수 관련된 거를 월요일에 86권가 커뮤니티에 그때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소비자 물가 목요일에 나올 거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그냥 밋밋한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지표가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는 요런 논리가 맞아 들어가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요 과도한 금리의 숏 베팅이 되돌려지면서 미국채 10년물이 의미 있게 51선을 깨고 내려간 한 주라는 점도 조금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도하게 한쪽 방향 매크로는 베팅 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FOMC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는요. 네, 다음 주 여러 일정들이 있겠죠, 당연히. 매크로 지표나 이런 것들. 근데 심플하게 보시라고 하나만 적어놨습니다. 네,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새벽 3시에 FOMC 결과 나옵니다. 30분 지나서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거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셔도 좀 흥미롭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또 약간의 변동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인데 그러면 그게 궁금하시겠죠. 이거를 지금 86번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미국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느냐, 너의 생각은 뭐냐 하실 텐데 그게 바로 행동하는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행동한 용기로 빨리 한번 넘어가 볼까 하고요. 첫 번째 주제인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